이야기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하고 이야기 시작할게요. 종원쌤 먼저 네. 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많이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이제 조기현 작가님 소개로 이렇게 같이 참여하게 돼서 사실 제가 이렇게 어떤 것들에 좀 중점을 두고 연구하시고 활동하시는지는 자세히 이제는 알지 못하는데, 또 오늘 제가 소개 드리면서 좀 돌봄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 많으시고, 또 직접 간병 돌봄 하시면서 경험도 많으실 것 같아서 기회가 된다면 또 많은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면 같이 얘기 나누면 좋겠고요.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리면, 저는 이제 우리의 관계를 돌봄이라 부를 때 라는 책을 옆에 계신 조기현 작가님과 함께 그 대담으로 참여하게 됐고요. 제 이름은 홍종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설명이 어렵네요. 이제 방문 진료를 하는 의사예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방문 진료 제도가 생겨서 저 같은 경우는 2019년 3월에 병원을 제가 동료들과 열고, 우리가 보통 병원에 외래 진료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 병원은 특이하게 외래 진료를 전혀 하지 않고요. 100%에 가깝게 의사, 간호사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장애인들 댁에 찾아가서 방문 진료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요양원도 가서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도 뵙고 있고, 아까 우리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노인장기요양 등급 받으신 분들 대부분이고, 장애 등급, 중증 장애인 분들 많으시고요. 그리고 아까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또 등급을 받으실 때 또 의사 소견서를 받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제가 또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고, 또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그런 일도 하다 보니까, 제가 의사긴 한데, 저는 사람을 살릴 수 없는 의사라고 스스로 소개를 하곤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환자분들은 되게 임종을 앞두신 분들이 많으시고, 실제로 말기 암 환자분들도 계셔서, 저희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임종까지 제가 직접 찾아뵙고 사망 선언까지 해드리는 경우도 많이 종종 있어서요. 그렇게 어르신들의 생애 마지막을 함께하는 일들을 좀 하고 있고,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치료도 중요하고 검사도 중요하고 진단도 중요한데, 우리가 생애 말기일 수도 있고 아픈 상황에서 살아갈 때는 옆에서 돌보는 손길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좀 많이 알게 돼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던 터에 조기현 작가님과 이 대담을 함께 하게 됐고요. 그래서 책을 읽어봐 주신 분도 있고, 앞으로 읽으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잘 읽고 또 피드백도 많이 해주시면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우리 김도훈 박사님은 제가 사실은 이 분야에서 전문가 분이신데, 예, 우리 건강보험 지사장님 하실 때 저희 지역에서 같이 뵀었고요. 지금 일본에서 연구하고 계셔가지고 또 이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소개가 좀 길었습니다. 네. 네, 저는 돌봄 청년 커뮤니티 N인분이라고 하는 단체 운영하고 있고 글 쓰고 있는 조기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N인분은 돌봄 경험이 있거나 지금 돌봄을 하고 있는 청소년, 청년들이 모여있는 단체예요. 그래서 좀 정책 제안도 하고 자조 모임도 하고, 우리한테 필요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가 직접 그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은 좀 이 책을 어떻게 좀 시작하게 됐는지를 좀 얘기를 먼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처음에 홍종원 쌤을 처음 만난 계기가 이 책을 좀 처음 구상하게 된 계기인데, 같이 돌봄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대담 자리였어요. 네, 대담 자리에서 만났는데, 좀 뭐랄까,
어떤 분은 좀 더 노동권 중심으로 노동인권이 강화돼야 된다 이야기하고 당연히 끄덕끄덕 하게 되죠. 어떤 분은 제도가 좀 더 확충돼야 된다. 좀 더 디테일해져야 되고 양적으로 많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홍정원 쌤은 그런 것도 다 동의되는데 약간 좀 더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사람을 너무 의료화해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이를테면 치료적인 관점으로만 치료해야 되는 대상으로만 계속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저한테는 재밌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돌봄이라는 걸 그러니까 깔끔하게 뭘 해결하면 이 돌봄 문제가 해소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좋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돌봄 문제에 필요한 제도적인 지원, 정책적인 지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관계 맺는 방식, 관계 맺는다는 건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부터 내가 그 타인과 위기를 상정하지 않고 진짜 대면하는 것부터 그리고 진짜 만남이 의미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그 관계들을 계속 맺어가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홍정원 쌤이라면 좀 나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돌봄이라는 게 서비스나 어떤 제도이기 이전에 서로 간의 관계를 맺고 그냥 누군가의 취약함에 반응하고 그 취약함을 같이 뭔가 보완해가는 행위일 텐데 그 관계적 차원에서부터 우리가 비판적으로 좀 이 이야기를 검토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먼저 좀 제안을 드렸어요. 같이 대담하고 싶다.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혹시 대담 처음 이제 여기 참석해 주신 분 그냥 제가 편하게 그냥 떠오르는 얘기들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조금 나름대로 이렇게 질문을 좀 준비는 해왔는데요. 언제든지 끼어드셔도 될 것 같아요. 질문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기현 작가님은 이제 사실은 이제 아빠의 아빠가 됐다라는 그 책을 이제 먼저 쓰셔서 많이 알고 계실 것도 같은데 혹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아버지가 치매 증상이 있고 해서 그 돌봄했던 기록들을 그것도 좀 오래됐죠? 오래전에 남기셨고 저도 그 책을 봤었고 그러니까 이제 조기현 작가님은 어떻게 보면 돌봄을 행하는 이제 가족 당사자였던 셈이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돌봄이 일어나는 현장에 찾아가서 진료를 하는 뭐 제3자적인 입장이었는데,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조기현 작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런 돌봄과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 솔직히 말해서, 뭐, 제도가 뭐 개선이 돼야 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저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코 제가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절대 아닌데, 이게 좀 특수하다. 저도 좀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좀 특수한 상황이고, 이거는 아픈 인간을 중심에 두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교차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생각할 지점이 좀 더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명확하게 뭐 이거다 저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지 못했고, 사실은 돌봄이라는 단어도 사실 저한테는 좀 솔직하게 말해서 좀 생소하기도 하고 좀 그런 단어긴 했었어요. 그런데 조기현 작가님하고 얘기를 좀 해봤을 때 처음에 이 대담을 제안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이 책 제목처럼 돌봄이라는 주제를 해서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뭐 돌봄 제도일 수도 있고 뭐 정치적인 그런 뭐 윤리일 수도 있고 뭐 정치적인 맥락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 저희 둘의 공통점은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돌봄 우리 한번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건 관계 맺기에서 시작해야 된다. 이게 저희가 저희 둘한테 좀 다가왔던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약간 제가 다른 뭐 소위 말하는 전문가분들이나 뭐 정책을 다룬다고들 하잖아요. 뭐
교수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 얘기할 때 좀 다른 점, 뭐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조기현 작가님이 그 책에서 쓰셨던 것처럼 그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를 쓰셨던 이야기와 제가 좀 제 나름대로 고민했던 지점이 관계랑 키워드로 잘 맞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대담을 하게 됐는데 좀 앞서 말씀드리면 이제 일단은 그 관계라는 그 중요한 키워드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뭐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웠고, 저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이게 잘 통했다고 생각하고, 대담을 사실 하면서는 조금 좀 약간 차이점 그런 건 분명히 좀 있었던 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대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 책 읽으신 분들은 좀 차이점을 느끼셨나요? 저희 둘의 차이점을 느끼셨나요? 역할이 그다지. 다르고 생각이 그렇게 나누지 않던데. 느끼려고 하다가 왔어요. 그래. 느끼려고 하다가 오셨어요. 정도 진도가 나가면서 저희가 빨리 해야 돼. 근데 저희가 이제 선명하게 느낀 차이점은 이를테면 서로 우리가 관계를 조금 더 어떤 경쟁이나 혹은 폭력이나 이게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일상을 전환하는 것. 장애인, 노인, 아이만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모두가 돌봄의 대상이라는 걸 전제하고 그 관계를 맺어가는 것에 대한 건 합의는 맞았는데, 이제 그러면 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제도 혹은 정책의 위치는 어디인가? 우리 일상 영역을 풍성하게 할 어떤 촉매제인가? 이건 제 시각이었고, 이제 종원쌤은 조금 더 오히려 그 제도와 상관없이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였어요. 그래서 그런 공공의 제도와 우리의 일상 관계가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측면에서 좀 다르게 좀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종원쌤이 그렇게 얘기한 맥락에는 돌봄은 아주 일상적으로 공기처럼 순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그래서 돌봄은 순환한다라는 그 명제를 이렇게 딱 처음 서문부터 던지셨는데, 그 얘기를 조금 더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돌봄에 대해서 오늘 오신 분들도 다 이제 각자 뭐 여러 분야에서 돌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좀 식견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책의 이제 서문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이제 돌봄은 순환한다는 좀 이야기였는데, 그러게요. 돌봄이 순환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돌봄이라는 게 이제 그 제도나 정책으로만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요즘 거의 많이 얘기하는 돌봄에 대한 논의들은 그게 거의 전부인 것 같아가지고 좀 저는 그렇게 좀 느껴져서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뭐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 맞지만, 제가 이제 그 책 서문에 썼던 이야기가 그런 내용이었어요. 아직도 정말 잊을 수 없는, 이제 모든 환자들은 제가 잊을 수 없는 환자들인데, 환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건데, 이제 그 90이 넘은 이제 어르신을 이제 돌봐야 되는데, 저는 그 한 3년 정도 그 집을 이제 가면서 아드님을 딱 한 번 본 것 같아요. 저는 가족이 없는 줄 알았어요. 네, 가족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드님을 이제 딱 한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완전 와상 상태의 이제 어르신을 요양보호사가 거의 전적으로 이제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돌보고 있었냐면, 오전에 이제 같은 아파트에, 임대 아파트인데, 오전에 이제 3호, 매층 3호에 이제 어르신을 돌보고, 오후에 이제 7호를 돌보니까, 이제 요양 시간이 보통은 1인당 하루에 뭐 3시간 혹은 4시간 이렇게 되니까 3호를 돌보는 3시간 동안에 잠깐 이렇게 옆에 이렇게 혹시 뭐 돌볼 수는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옆에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한번 들여보고, 오후에 7호를 돌보고 있을 때 3호 어르신도 같이 돌보고 있고, 그러니까 합쳐서 이분들이 대충 9시부터 6시까지 일과 시간이 돌봄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가족은 이제 전혀 돌보지 않고. 근데 사실은 그 서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당연히 제가 3호 어르신도 몇 번 찾아뵙고 진료도 해드리고 그렇긴 했지만, 그 7호 환자분은 완전 와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와상. 정말 그냥 누워만 계시는 완전 와상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고 이제 치매 증상도 사실 심하셨고 인지 저하도 심하고 근데 이제 그 요양보호사님이 참 인상적이었고 근데 그렇게 이제 그냥 이제 요양보호사님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르신이 이제 아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열이 날 수도 있고 이제 소변 줄을 가지고 계셨는데 소변이 좀 잘 뭐 소변줄이 막힌다거나 잘 안 나온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해결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걸 해결해드리지 못하면 응급실을 가야 될 수도 있고 한데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가족 보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 몇 년 동안은.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제 2년이 닿아가지고 방문진을 했을 때 정말 이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정말 기뻐하셨던 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남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몇 년을 이렇게 정말 서로 같이 이제 동고동락 하게 됐죠. 왜 그러냐면 이제 저 역시도 진료를 할 때 뭐 새벽에도 밤에도 이제 문제가 있으면 전화를 주시기도 하고 제가 매번 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진료를 하게 됐고 근데 이제 지내다 보니까 그 요양보호사님하고 이제 좀 친해졌다기보다는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 진짜 제가 충격적인 사실을 한 게 있는데 요양보호사님이 저한테 자기 남편이 몸이 좀 안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번 가달래요.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또 이제 거동이 어려운 할아버지가 또 집에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가족을 또 돌봐야 되는데 그 밤에 그 자기 가족분을 돌보고 계셨겠죠?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그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 소명 있게 헌신적으로 돌봄을 이제 노동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자기 가족을 이렇게 돌보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그 이후에 그 어르신이 이제 집에서 이제 사망을 하셨는데 결국 그 임종을 지킨 게 그 요양보호사님과 저하고 요양보호사님이 이제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아드님은 뭐 언제 왔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땐 못 뵀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님과 저랑 임종하시고 같이 사망선언하고 장례 치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사실은 그 그러니까 돌아가신 어르신 말고 그 아직 안 돌아가신 어르신 때문에 몇 번 뵙고 근데 지나가면서 같은 동네 가지고 제가 되게 웃긴 게 요양보호사님들을 워낙 많이 만나니까 왔다 보면 이 집에 계셨던 분이 이 집 가 있고 하면은 또 자주 뵙거든요. 그래서 그 요양보호사님도 가끔 뵙고 이제 최근에도 지나가다가 만나고 그래가지고 반갑게 인사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돌봄이 순환한다는 말이 결코 그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에 일단 첫 번째로 그 돌봄이 이제 어떤 특정 뭐 중년 여성에게 많이 전가되어 있는 그런 것도 문제고 그리고 제도의 한계도 분명 있었죠. 그 3시간 정도의 돌봄 시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 가족이 없는 그 어르신한테는 이게 불가능한. 그럼 이제 뭐 요양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사실 요양원에 갔었어야 될 법한 상황이긴 했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과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몇 년 동안 생각해도 지금도 물론 오늘도 여러 집 이제 진료하고 또 왔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요양보호사님은 그리고 보호자님은 저한테 엄청 고마워하시거든요. 저와 이제 간호사님한테. 근데 사실은 정말 어르신들을 살리는 게 일단은 그 돌봄을 곁에서 하는 분들이었다. 일단은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있으니까 그 돌봄 노동자분들이고 또 가족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 근데 그런 돌봄의 일선에서 현장에서 뭐 노동으로 뭐 가족 노동으로 이제 영케어러로 이제 하는 돌봄의 손길들이 결국은 이어져 있고 또 그게 우리의 가족을 돌보고 또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이제 뭐 영유아 돌봄까지 포함한다면 사실은 돌봄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전생에 이어져서 우리 삶을 가능케 하는 이제 행위였다는 게 이제 뭐 당연한 얘기죠. 다 아는 내용이고 그런 것들을 좀 실제적으로 그런 현장을 좀 이렇게 다니면서 어르신들 만나면서 임종하는 어르신들 포함해서 이렇게 만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면 이걸 좀 더 확장해서 저는 책에도 이런 내용도 이제 담았던 것 같아요. 그 돌봄이라는 게 뭐 그러면 거창하게 꼭 돌봄 노동자가
이렇게 옆에서 기저귀를 케어해주고 이것이 그럼 제가 참 그 의아한 게 좋은 돌봄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기저귀를 잘 바꾸는 것도 좋은 돌봄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사실은 글쎄요 뭐 좋은 돌봄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저는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뭐 또 각자의 방식대로 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렇다면 이제 돌봄이라는 것을 그러면은 제가 조금 약간 빗나갔는데 좀 이제 확장을 한다면 그러니까 그 얘기네. 기저귀를 가는 행위라든가 뭐 예를 들면 그런 특정한 행위가 돌봄이 아니라 돌봄은 포괄해서 돌보는 행위이고 어떻게 보면 곁에 있는 행위이고 곁에서 같이 봐주는 행위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뭔가 이런 기저귀 케어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가 돌봄의 손길이 그런 특정한 행위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코로나 팬데믹이 있어도 누군가는 배달 노동자가 음식을 우리는 소비자로서 돈 냈으니까라고 그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뭐 그럼 밥을 먹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봄 그것도 일종의 우리 모두를 돌봤던 행위이지 않았을까. 최근에 무인 뭐 키오스크 같은 게 많이 생기긴 하지만 저는 사실은 누군가한테는 편의점에 24시간을 지키고 있는 알바생의 원래 이제 사실 그러면은 아는 척 안 하죠. 근데 이제 아는 척도 안 하고 이제 얼굴도 마주볼 필요가 없는 그 관계가 누군가한테는 그 새벽에 누군가한테는 뭔가 그 사람과의 만남이 일종의 뭐랄까요? 뭔가 그걸 뭐 돌봤어요는 아니었어도 우리를 돌보는 그런 공기와 같은 일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여기까지. 그러네요. 어쨌든 가벼운 수준이든 깊은 수준이든 어딘가에 의존해서 지금 내가 있다라는 그 감각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맞죠? 그렇죠. 네. 저도 약간 이 의존의 감각을 살린다는 것에서부터 좀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어쨌든 굉장히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을 표준으로 세계가 구성돼 있고, 건강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을 때 사실 살아가는 게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표준적인 몸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인간이 우리가 상상하는 인간다움의 어떤 표준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쓸 때, 이 책에 사인할 때 제가 꼭 쓰는 말이 있거든요. 노년이 많아진 사회의 웃음소리를 상상하며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초고령 사회가 우리 앞에 당도했다라고 했을 때 마치 사회가 다 무너질 것처럼, 혹은 이제 생산 가능 인구를 담당했던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는 게 엄청난 파국처럼 이렇게 이야기 되거든요. 네, 여러분 파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조금? 네. 이따 얘기 나눠주시면. 근데 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표준으로 삼았던 건강한 사람들이 없어지면 조금 취약해도 괜찮고 조금 인지가 저하돼도 괜찮은 세계로 전환해야 되는 과정에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건강한 사람을 표준으로 나이가 든 사람들이 많아지는데도 계속 건강하라고 그러고 계속 일할 수 있는 수준으로 건강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그러면 건강하지 않으면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사람은 뭔가 계속 배제되는 상황을 더 만드는 그런 뭔가 압박들이 초고령 사회의 담론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일상적으로 우리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라는 거를 전제하고 관계 맺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상호 의존에 대한 어떤 감각들을 살려내는 것, 우리가 그 감각을 살려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라는 거를 좀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팅창에 올려주시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 윤영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의존적 관계 자체가 돌봄의 관계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네요. 편의점 이야기를 하실 때 몇 년 전 읽었던 불편한 편의점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노숙자가 편의점을 지키면서 그곳에 오는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치유해주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었거든요. 예, 제가 그 책을 참조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아니긴 한데, 제가 생각해도 사실은, 예, 제가 생각했던 장면이 약간 좀 이런 장면이었을 것도 같아요. 근데 이제, 편의점이란 존재, 그 편의점이란 공간을 얘기했던 것도 저도 사실 좀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편의점이 참, 실제로 여기 우리 일본에 우리 계신 분들도 좀 계시니까 일본의 편의점이 굉장히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일본의 편의점이 시골 지역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의 뭐 먹거리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그런 면에서 좀 다르게 좀 바라볼 필요도 있고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조기현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제가 좀 그러니까 저도 진짜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을 이제 생각을 할 때도 이거는 저도 이제 요새 정리되지 않은 저의 생각이긴 한데 노인들을 바라볼 때 그 노인들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꾸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게 이제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중년이라든가 이제 건강은 할 때 건강을 지켜야죠.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뭐 뇌졸중 같은 질환이 있고 파킨슨 같은 질환이 있고 뭐 치매 같은 엄청난 질환들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관리를 안 해서 그렇게 된 거네. 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아니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뭐 건강을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뭐 질병 그런 부분도 뭐 100% 없지는 않고 하지만 100% 자기 관리를 뭐 건강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질병들이 생겼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회라는 게 그럼 예를 들면 그럼 좀 다르게 접근하면 건강을 그러면은 관리를 실제로 그럼 건강 관리를 잘 못했다 한들 건강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게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생계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렇다 보니까 자꾸 뭔가 건강이 신화화 돼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제 조기현 작가님이 이렇게 예시를 들어주신 것처럼 노년이 많아진 사회라는 것은 건강한 노인이 많아지는 사회가 절대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몸에 손상이 있고 이제 장애가 있고 이런 것들이 결코 뭔가 손가락질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어야지 된다는 거죠. 초고령 사회를 대개하는 게 뭔가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건강 관리를 열심히 저도 의사니까 당연히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그런 질환들이 건강을 중심으로 바라본다면 정말 잘못된 오해에 좀 빠질 수 있다고 저는 좀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그렇다면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그럼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으면서 또 이런 환경들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고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하죠.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엔 또 이제 다른 영역이 좀 들어갈 것 같고요. 좀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네. 저도 좀 더 얘기하면 비슷하게 이제 건강한 사람을 표준으로 하는 세상으로 초고령 사회를 바라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배제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표준을 바꾸자. 더 취약해도 괜찮고 의존해도 괜찮고 인지가 저하돼도 괜찮은 표준으로 바꾸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제가 재밌게 자주 언급하는 책 중에 하나 있는데 누구도 외롭게 병들지 않도록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이제 2013년경에 영국의 이제 프롬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실행했던 공동체 돌봄 실험 내용을 담은 책인데 그 책에서는 이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한 분이 의사입니다. 의사. 근데 이분이 이제 한참 좀 서비스화된 형태의 뭐 진료를 한다거나
혹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이렇게 영국에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는 것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는데 그것만으로 자기가 진료실 안에서 사람의 건강을 보장할 수 없더라 라고 해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한 게 이제 그 프롬 마을에서 한 컴패션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크게 프로젝트 내용은 건강 리더들 양성해서 이제 건강 정보들 공유하는 주민 활동가들 양성하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커넥터들 양성해서 서로 관계 맺게 하고 만나게 하고 커뮤니티 센터에 나오게 하고 이런 활동들을 했어요. 근데 그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2013년에서 한 19년 정도 사이에 그 이제 NHS 재정이 이제 그 지역만 감소합니다. 다른 지역은 이제 올라가는 추세. 그러니까 뭔가 내가 병원을 찾아서 치료해야 될 게 내 스스로 관리법을 알고 혹은 좋은 관계들 안에서 좋은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계속 관계 맺고 어울리고 지낼 때 질병에 대한 더 감소한다는 거를 그러니까 결과로 수치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실험을 하고 나서 이 실험을 주도했던 그 완화의료 의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의학 공부할 때는 그 플라시보 효과 여러분 아시죠? 위약 효과. 그러니까 우리 뭐 당의정 먹고도 설탕으로 된 약 먹고도 감기 다 나았다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의학의 영역에서는 그거는 배제해야 될 어떤 거죠. 정확한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이 있는 건 의학의 영역이 아닌 거죠. 근데 삶에서 의학이 아니라 관점을 삶으로 바꾸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건강해지고 좋은 삶을 얻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위약 효과라는 건 우리 삶에서 배제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위약 효과의 최고의 위약 효과가 뭐냐? 좋은 공동체고 좋은 양질의 관계들을 많이 맺는 거다. 그것만큼 위약 효과가 큰 게 없더라라는 이제 그 프로젝트 이후에 후리담을 남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처럼 어떤 모든 사람들이 고령 인구가 되면 그대로 다 엄청난 질환을 지금 앓는 것처럼 앓을 거고 지금 아픈 것처럼 아플 거고 계속 이 삶을 이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상호 잘 의존할 수 있게 하고 연결할 수 있을 때 그냥 재정의 부담 혹은 인구 혹은 숫자로만 이야기되는 노년이 아니라 취약해도 괜찮은 노년의 삶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를 그 프로젝트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 생각도 좀 나서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그 책 제목이 뭐라고? 누구도 외롭게 병들지 않도록 입니다. 번역된 책이죠. 네, 번역된 책입니다. 외롭게 병들지 않도록. 네. 네. 선생님 저한테 질문 주시죠. 네. 그래요. 예, 다음 이제 챕터로 좀 제가 조기현 작가님께 저희도 같이 많이 나눴던 얘기인데요. 조기현 작가님이 이제 저희 대담집에서 일상에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도 여러 관계 중에 하나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하신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제도나 관계마저도 사실은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를 뭐 바탕으로 만들어졌을 것이고 뭐 어떻게 보면 그 중에 여러 가지 맺는 관계 중에 하나일 것이다 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돌봄 문제를 얘기할 때 제가 뭐 제도나 정책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다르게 접근해 볼 부분도 있다라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이제 작가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제 돌봄과 관련된 제도나 정책들을 좀 관계 안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면 가능할까요? 뭐 어떤 방식으로 좀 논의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얘기를 한참 지금까지 한 게 사실 이 패러다임인 것 같아요. 관계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돌봄을 바라봐야지만 뭔가 서비스의 양은 계속 늘어나는데 삶은 더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벗어나서 그냥 더 상호 간의 관계를 계속 촉진할 수 있는 정책들, 돌봄들을 우리가 구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제도도 우리 일상적인 비공식 돌봄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공식 돌봄이라고 해서 제도가 제공하는 서비스화된 어떤 돌봄이 있고 비공식적인 일상 돌봄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삶의 그냥 관계들 속에서 제도가 하나 있는 거다라고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구상하면서 했던 또 참조했던 책 중에 하나는 그 힐러리 커텀의 레디컬 헬프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좀 저도 이제 현장에서 많이 N인분 하면서 영케어러들 많이 만나거든요. 10대, 20대 이게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들, 청년들. 근데 온갖 서비스를 다 받고 있어요. 예를 들면 치매가 있는 할머니와 고등학생 두 손자가 살고 있어요. 근데 할머니가 좀 폭력성이 있어요. 전두엽 치매가 있어서 좀 욕도 하고 폭력도 좀 해요. 네, 좀 불행하게도 그런 거를 이제 아이들이 다 겪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온갖 공공기관이 다 사례 관리하고 있어요. 일단 치매안심센터, 치매 여러 가지 초기 치매에 대한 지원들 계속 보내고 있고 파견도 와요. 그 다음에 이제 생계급여 당연히 받고 있고 의료급여 받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 가정이에요. 사례 관리 대상이죠. 청소년 기관에서도 청소년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는 하나도 나아지지 않아요. 이 폭력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해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냥 맞으면 112 전화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공공행정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본질적인 문제 하나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뭘까요? 근데 이제 레디컬 헬프에서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면서 계속 이 서비스 하나 추가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만성적인 우울이나 사회에 진입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있는 상황을 급진적으로 원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서 이런 질문 던지거든요. 강연에서. 그 행정 비용을 그 사람이 속한 지역사회에 그대로 쓰게 하면 혹은 그 사람이 개인에게 주면 이거보다 더 나아질까 안 나아질까 라는 사고 실험을 해요. 그러니까 위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필요에 의해서 관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책에서는 그런 계속 이제 뭐 취업 지원이나 실업 부조가 계속 오는 상황에서 직접 이제 취업을 제대로 계속 매칭이 잘 안 되고 못하는 상황에 있다가 사람들과 계속 커뮤니티 안에 먼저 어울리게 하고 너 이런 거 잘하네. 좀 이렇게 이런 일 해보면 어때? 라고 해서 사람들이 알려주는 일을 통해서 취업을 성공하는 사례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뭔가 오늘날의 21세기에 벌어지는 문제들, 이를테면 우울감, 그 다음에 고립, 은둔, 혹은 돌봄의 문제 등은 오늘날의 서비스화된 20세기에 구상된 서비스화된 어떤 복지국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복지국가가 해결하기에는 좀 난제들이 있고 그 해결 방법에는 관계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관계라고 했을 때 이게 그래서 그 개인의 노력,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 혹은 매력적이기 위해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이런 개인의 역량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저는 좀 사회가 보장해야 될 것들, 이를테면 주거, 소득, 일자리, 의료 이런 필수적으로 보장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관계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이런 관계에 대한 화두를 좀 던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3년 전쯤, 2년 전쯤, 동주민센터에서 어떤 독거 어르신이 있다고 해가지고, 좀 이제 진료를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료를 하고, 장기요양 등급을 좀 받으실 수 있게 이제 해달라고 해서 제가 찾아갔어요. 혼자 사시더라고요, 반지하에. 그래서 제가 어르신이, 그러니까 이제 혼자 어떻게 사나 싶더라고요. 외출은 하시는데 뭔가 옆에서 돌봐주는 사람은 없고 이제 귀가 좀 잘 안 들려가지고 의사소통 좀 어렵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좀 뵙고 제가 맞다, 기억이 났다. 그 할머니가 이제 낮에 갔는데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어르신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깨울 수가 이제 깨워봤어요. 이제 막 소리 내봤는데 이제 청력 저하가 좀 있으셨다고 제가 이제 그건 주민센터에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해가지고 나왔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네. 나와가지고 밖에서 기다렸어요. 그런 일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또 들어가서 한 30분 또 들어갔는데 또 안 깨시는 거예요. 또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집을 거의 한 바퀴 돌고 왔어요. 사실 그 방이 그냥 하나 있는 그런 건데 주방 방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연기를 했죠. 처음 온 것처럼. 이제 어르신 이제 들어가지고 갔는데 안 일어나니까 또 나왔어요. 그래서 세 번째 또 연기를 했어요. 처음 온 것처럼. 왜냐면 이제 낯선 사람이 들어갔다 나가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일이 좀 많이 있거든요. 저한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세 번째 어쨌든 깨셔가지고 얘기 나누고 뭐 이렇게 제가 서류해서 이렇게 했어요. 저는, 요양 등급 나오면 이제 그러면 이제 요양보호사 그래도 파견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어르신이 혼자 그래도 좀 도움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현실이 진짜 막막해요. 막 완전 와상 환자도 가족이 아예 안 보고 요양보호사가 3시간 왔다가 가면은 그냥 혼자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치매 걸리는데. 요양보호사 벌벌 떨면서 그 다음날 혹시 죽었나 하고 이게 그런 환자들이 있어요. 이제 근데 이분은 그 정도는 아니시니까 요양 서비스 받으면 좀 잘 지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 3년이 지나서 까마득히 당연히 잊어버렸죠. 그 사이에 제도도 좀 많이 바뀌었고. 근데 며칠 전에 누구누구 딸이라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지? 근데 이제 주소를 찾아보니까 이제 거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어요. 근데 무슨 상황이었냐면 그 지역이 이제 재개발이 됐어요. 재개발이 잘 안 됐는데 이제 모아타운이 선정이 돼가지고 이제서야 이제 재개발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 그런 곳인데 갔는데 그 할머니가 벽지가 다 뜯어진 반지 앞방에서 혼자 이렇게 쪼그려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이 다 났어요. 이제 기억이 다 났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3번 연기한 거랑 다 기억이 나가지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하면 요양 등급이 이제 안 나왔고 그냥 혼자 그냥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그냥. 근데 사시는데 재개발이 됐잖아요. 다 떠났어요. 없어요. 그 지역에 저희 환자들도 몇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양주로 가고 뭐 막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뭐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제 남아있고 어르신도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딸이 나타난 거예요. 딸이 저한테 손 붙잡고 요양원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사실은 제가 이게 뭐 제 실수? 뭐 글쎄요. 저는 이제 요양 등급이 나오는 거는 이제 의사한테 소견서를 받지만 그거는 자체 심사를 하기 때문에 뭐 제가 어떻게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상태가 어떻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속마음은 그런 게 있어요. 이분 요양 등급이 좀 나와서 요양 서비스 좀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제 제도라는 것은 꼭 또 부정수급자를 또 막아야 되는 게 또 엄청난 또 그 사명이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당연히 이해하죠, 저도. 근데 이제 그래서 3년이 지나가지고 그 할머니가 이렇게 쪼그려 앉는 모습 보면서 뭐가 문제였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등급이 나왔고 이제 등급이 다행히 이제 다행히 4등급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요양원에 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따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렸죠.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보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조기현 작가님 저희 대담이 약간 이런 방식인데, 그러니까 조기현 작가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그런 좀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어떤 우리나라의 그런 사회복지 체계나 이런 것들이 되게 다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편은 아니에요. 굉장히 잘 돼 있고 촘촘하게 공무원들 되게 헌신적이시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독사가 문제라고 하잖아요. 저는 고독사가 왜 문제인지는 저는 아직도 기본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다 사람이 고독하게 죽지, 뭐. 근데 말씀하셨던 21세기의 그런 발생하는 우울이나 고립이 문제죠. 은둔이. 그것도 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뭐 꼭 문제라고 보긴 좀, 사회의 실패를 개인의 은둔이다, 뭐 무슨 히키코모리다 이런 식으로 개인화해서 하는 것일 뿐이지, 그건
제도의 실패거나 사회의 실패를 결코 개인의 문제는 전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고독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어쨌든 제도가 행정이 어떻게 촘촘히 이게 돼도 뭐랄까 이렇게 어떤 한 인간의 존엄성을 100% 존엄성은커녕 뭔가 그 어르신 그렇게 죽었어도 아무도 몰랐을걸요? 그런 게 고독사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행정이 감시 체계가 촘촘히 된다고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좀 저도 좀 동일한 의견이 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행정이 더 촘촘하게 감시가 돼서 그런 걸 막으면 도대체 그게 정상적인 사회인가? 정상이란 표현을 안 쓰고 싶은데 제정신인 사회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감시망을 막아서 죽는지 안 죽는지를 살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루 1분 1초를 살더라도 의미 있는 대화 혹은 웃을 수 있는 거, 뭐 웃는다는 게 저는 함께 얼굴 보고 웃는다는 게 엄청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 어르신이 혼자서 그렇게 쓸쓸히 몇 년간 혹시라도 그런 최소한의 뭐 노인 장기요양보험까지는 아니어도 뭐 맞춤돌보 서비스라든지 뭐 그런 서비스 조금 받았으면 조금 나아지지 근데 뭐 나아진다는 건 뭐였을까? 뭐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어르신의 남은 삶이 요양원에 가시게 되면 이제 저는 요양원에도 진료를 많이 하거든요. 요양원은 절대 저는 뭐 나쁜 곳 이렇게 생각하는 전혀 아니지만 근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그럼 그 딸이 잘못했냐? 근데 뭐 그 따님도 사정이 있겠죠. 뭐 저는 이제 아까 제가 뭐 아드님 거의 못 봤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사실은 이제 지금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그분들도 그분들의 사정이 있었겠죠. 뭐 왜 부모를 돌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쨌든 마지막 순간에 오셔가지고 뭐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뭔가 그 전달 체계, 뭐 공공행정이 어디까지 좋아져서 그런 문제들이 막아질 수 있을까? 아니면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행정의 실패라든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좀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혹은 그것이 지금 제도의 실패라는 것을 좀 인정한 채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는 없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네요. 그러네요.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요양 등급 받는 거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버지 요양 등급 받는 과정이 몇 년이 걸렸어요. 처음 아버지가 인지저하가 시작되고 치매가 시작되고. 근데 왜 몇 년이 걸렸냐면 제가 이제 20대 후반에 아버지가 인지저하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20살 때부터 아버지 부양하고 계속 일하고 하면서 저는 모아둔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새벽마다 막 일 나가려고 그러고 계속 그거 막 못 나가게 하고 막 하는 과정에서 이게 치매구나. 한 일주일 지나고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진단을 받아야 되겠다. 막 여기저기 공공자원 있나 찾아보면서 보건소도 가고 뭐 치매안심센터도 가보고 하면서 보통 간이 검사 하잖아요. 한 장짜리. 근데 아버지가 문제를 너무 잘 맞추는 거예요. 뭔가 내가 집에서 진짜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새벽마다 잠도 못 자고 계속 막 막아서 해야 되고 밖으로 같이 따라가야 되고 계속 이 과정을 겪는데 그러니까 증명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게. 그래서 내가 그냥 막대한 검사비를 내서 지금 당장 MRI 찍고 다른 검사들 하고 이러면 뭐 증상은 있으니까 나올 텐데 그런 비용도 저한테는 없잖아요. 근데 그때 정말 그냥 새벽 4시에 이 의사가 우리 집에 잠깐만 와도 이거 알 텐데, 충분히 알 텐데 밖에 나가면 정신이 너무 또렷해지니까 이게 증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사실은 상황이 더 안 좋아지니까 그제야 이제 돌봄 서비스 체계 안에 들어간 거죠. 근데 이 상황을 고민할 때 여러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도 마찬가지로 근로능력 평가를 받아요. 그것도 의사가 내려줍니다. 그 근로능력이 없는 질병 상태여야지만
사회보장 체계 안에 들어온단 말이죠. 생계급여 지원해주고 의료급여 지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의학 중심으로 뭔가 충분히 자립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뭔가 이렇게 사회보장 체계 안에 들어오는데, 그리고 의사가 삶을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삶의 맥락을 다 알아야, 증상으로만 환원되지 않고 문제가 벌어지는 이 상황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모르잖아요, 진료실 안에서는. 근데 홍정원 쌤이 딱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방문 진료가 해내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자주 책의 한 부분 읽어달라고 하면 자주 읽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 한번 읽고 또 이야기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홍정원 쌤의 말입니다. 103쪽입니다. 103쪽 하단입니다. 하단에. 저는 전문 의료인으로서 객관성은 기본적으로 담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랑 다른 의사들의 차이는, 저는 방문 진료를 하니까 이 사람에게 돌봄 시간이 1시간 늘어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더 잘 아는 거죠. 아무래도 진료실에서 만날 때보다 그 사람의 집안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잘 써준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객관적으로 봐도 필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써요. 결국 객관성이라는 것도 자기가 처한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의사라는 직업 자체, 혹은 자신이 공부하는 학문 자체에서 학문 자체에서 객관성이 오는 게 아니라 환자의 상황을 내가 아는 만큼 객관성이 담보되는 것도 있다고 봐요.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의사도 그 의학이라는 지식뿐만이 아니라 어느 위치, 어느 삶의 맥락에 있느냐에 따라서 객관성이 재구성된다라는 거고, 좀 오늘날 일단 사회보장 체계 안에서 의사의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장애 진단을 받고 요양 등급을 받기 위해서 노인성 질환 진단을 받고 사회보장 체계에서 근로능력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약간 이 파트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누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제가 그 어떤 환자분 중에 이제 어떤 분이 있었냐면, 이제 한 65세부터 장기요양 등급 이제 우리 65세가 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려면 장기요양 등급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그게 되게 또 중요해요. 어쨌든 이제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고, 근데 이제 65세가 안 됐는데 60대 한 초반 정도 되셨어요. 60 한 3세? 그러니까 좀 애매하신데, 근데 이제 사실은 폐암이라서 이제 폐암이 있었고, 원발로는 폐암이 있었고, 근데 이제 뇌에 좀 그러니까 이제 말기라서 전신이 전이고 뇌까지 전이가 된 상태니까, 그러니까 뇌 전이가 된 게 이제 확인이 되신 것 같아서, 그래서 근데 이제 65세가 넘지 않았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이제 뇌질환이 있을 때, 그러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65세가 노인성은 아니지만 명백한 뇌질환이 있을 때 이제 가능히 한데, 근데 이제 여자분이셨어요, 환자분이. 근데 남편이 이제 돌보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이제 처음에 뭐 제가 센터 통해서 연락 왔나? 제가 센터에서 제 번호를 알려줘서 그 환자한테 연락이 왔었나? 근데 이제 가봤어요. 근데 가봤더니 제가 이제 뭐 통증 관리라든가 뭐 이런 뭐 이제 말기암인 상황이셔가지고, 뭐 사실 여생이 얼마 남았는지 알 수가 없죠. 사실 저도 그건 알고 있었죠.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의학적인 거를 좀 처음에 도와드리는 걸 좀 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봤더니 이제 저한테 그 남편분이 이제 나와서 이제 붙잡고 얘기를 하는데,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전적으로 이제 아내를 지금 돌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아내는 이제 말기암이시고 하니까 인지가 이제 또렷하진 않아도 뭐 인지 저하, 뭐 치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 정도는 아니지만 인지 저하가 좀 있고 와상 상태인 거지, 이제 거동을 못하는 상태가 돼서. 근데 자, 그 남편분이 24시간 돌보는 게 너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잘 나 못한다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근데 이제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제가 센터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제 받아서 도움을 받아보자. 그래서 제가 일단 듣고 일단 알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설로 자기 돈 100% 다 주고 요양보호사를 조금, 네.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사실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24시간 그걸 돌봄을 해내는 이제 남편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게 좀
어려우셨나 봐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막 아직도 이제 그 장면이 생생한데 아무튼 그 붙잡고 막 1시간 동안 제가 속으로 그거 안 되는데 그거 안 되는데 막 안 되는데 그거 제가 할 수 없는 일인데요 막 하면서 막 했어요. 막 얘기를 막 근데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다 포기한다고 나 다 포기할 거야 막 이렇게 저를 협박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짜 막 저도 이제 물어봤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내가 쓸까 그냥 요양 등급 그거 받으셔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뇌질환이 있는 걸 있다고 이게 체크를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들어봤을 때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충분히 이거는 이제 장기 요양 제도를 도움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저는 판단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할까 하다가 진짜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의학적으로 이거를 내가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상황인가? 그러니까 이게 영상 검사는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제가 서울대병원 다니는 서울대병원 교수님한테 내가 편지를 쓰겠다. 그러니까 편지가 아니라 소견서를 하나 써드리겠다. 그래서 거기다 썼어요. 9구절. 안녕하세요. 저는 방문 진료라는 뭐 의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제가 봤는데 이분이 지금 이런 상황이고 요양 등급이 필요하고 뭐라고 막 이렇게 써서 한 몇 장을 해서 이거 서울대병원 가셔서 보는 사람마다 교수님마다 드려라.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진짜 난처한 게 저는 그 서울대병원에서 그냥 소견서 받으면 될 것 같았는데 제가 하기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서울대병원 갔다 서울의료원 갔다가 이제 종합병원을 다니고 계시니까 서울대 의료원 가서도 드리고 보시면 도와주실 거다. 그랬더니 그 다음 며칠 지나서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은 서울대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걸로 하면 65세가 넘지 않았지만 이제 서울대병원 검사 결과로 하면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거기까지 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먼저 연락하기가 그래서 연락 안 했죠. 연락 안 하고 조금 기다리니까 연락을 제가 먼저 했나? 연락이 왔나? 제가 센터에서 연락이 왔나? 등급이 나왔다는 거예요. 바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일을 내가 왜 너무 이게 근데 일단은 너무 잘 됐다고. 그래서 어쨌든 비용이 조금 부담이 좀 적잖아요. 이제 그래서 돌봄 서비스도 받고 해서 됐어요. 잘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한 2달쯤 지나고 그땐 제가 전화했던 것 같아요. 보호자님한테. 보호자님이 근데 그 남편분한테 저랑 여러 번 이제 막 얘기를 나눴으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하늘나라 갔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게 참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상황이 이런데 좀 요양 서비스 좀 빨리 좀 받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막 혼자서 막 화도 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참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가 그 요양 등급 그때 조기현 작가님도 그게 참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안 나오시는 분은 막 3번, 4번 안 나와요. 계속 안 나와요. 사실 그럼 3개월 뒤에 재신청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막 거기다가 막 참 그러니까 이게 저도 좀 난처해요. 그 제 탓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거 안 나온 게 제 탓이 진짜 아니긴 한데 저는 뭐 객관적으로는 쓰지만 어쨌든 좀 도와드리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그래서 막 누가 읽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체크리스트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사 소견을 쓰는 란이 있어요. 네모칸 거기다가 써요. 이분 돌봄 서비스 시급해요. 꼭 받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도 막 써보고 막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요새는. 그래서 참 저도 참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이게 뭐냐면 근데 저는 그거 아는 거예요. 어떤 분들한테는 참 우리가 서울대병원 가서 치료 다 받고 오면 다 모든 게 해결될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노인의 아픔이라는 게 인간의 존재라는 게 얼마나 약한 존재예요. 근데 이 몸이라는 게 의학이 발전했어요. 너무 발전하고 참 좋지만 치료가 안 되는 순간이 분명 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그거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순간 전적으로 본인한테 혹은 보호자한테 가족한테 돌봄자한테 맡겨져 있는 상황 속에서 돌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그리고 책에도 서문에 예를 들면 저는 의사 선생님들 진짜 존경하거든요. 병원에서 정말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의사 선생님 정말 존경하고 정말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실력은 진짜 최고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제가 정확히 몰라서 이제 그걸 몰라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래서 더 존중받아야 되고 더 대우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좀 잘못됐죠. 우리나라 요새 뭐 의료적인 의료가 굉장히 문제인데 어쨌든 그것도 맞지만 사실은 또 그러니까 우리가 생애 말기를 사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뭐 돌봄 노동자들, 가족들, 영 케어러들, 그러니까 젊은 돌봄자들, 그들이 정말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보면 버티는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조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조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도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하는 일을 하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되게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픈 어르신이나 아픈 가족을 돌보는 상황에 있잖아요. 그럼 집이 아니게 된단 말이에요. 집이 병원이고 집이 중환자실처럼 이렇게 꾸며지고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선뜻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집에 갔는데 발달 장애인 청년이 있고 아버님이 저희한테 의뢰를 주셨어요. 아버님이 막 이게 좀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갔어요, 그 집에. 집은 이제 좋은 아파트였어요, 그래도. 근데 방에 못 들어가시게 하려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분, 발달장애 있는. 근데 이제 전 뭐 이제 보호자분 제가 이제 어떤 걸 보고 사시는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아유 괜찮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이제 방이 좀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막 묻어 있고 막 하니까. 그 벽에 똥 칠한다고 그런 것도 많이 이제 보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이는 게 되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왜 이 얘기를 했지? 저한테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잖아요. 그래도 제가 의료인이라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런 걸 좀 봤을 때는, 이게 참 이 돌보는 분들이 정말,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도 우리가 감당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사정으로. 근데 참 그분들이 정말 아픈 환자 곁에는 그분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명의랄까요?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어요. 네.